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6년 3월 26일 오전 11시 30분입니다. 호르무즈 해협은 세계 경제의 목구멍입니다. 이 목구멍에 가시가 딱 걸렸습니다.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그 상황을 해결하려면은 이란으로 쳐들어가야 됩니다. 특수부대를 보내든지 해병대를 상륙시켜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영구적으로 호르무즈 해협을 장악할 수가 없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은 너무나 좁아가지고 거기에 유조선 하나만 그냥 가라앉혀버리면은 또는 기뢰를 부술하면은 어떤 선박도 그 위험한 목구멍을 통과하려는 용기를 낼 수가 없습니다. 과공하게도 한국 석유의 70%가 그 목구멍을 통해서 공급이 되고 있습니다. 국가 비상사태입니다. 한국, 일본이 특히 취약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 특히 정치권은 한가하게 구경거리로 삼고 있습니다. 지금 이재명 정부는 국민들에게 이 무시무시한 실상을 알리고 적극적인 협조를 구해야 합니다. 석유 배급제가 실시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석유 문제가 아닙니다. 이게 석유화학의 문제입니다. 석유화학 제품이 지금 우리의 삶을 완전히 장악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석유화학 제품 없으면은 우리가 문명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까? 요사이 쓰레기 봉투, 비닐 봉투가 지금 동이 났다고 합니다. 동이 난 게 아니고 미리 사재기를 하니까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이 석유 쇼크의 후유증은 오래 가고 이것을 해소하는 데는 시간이 걸리고 그것은 우리 힘으로도 할 수가 없습니다. 드디어 제3차 오일 쇼크가 세계를 뒤덮기 시작을 했습니다. 한국의 운명이 여기서 결정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한국의 운명은 핵폭탄, 기름, 그리고 식량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국가 생존 전략이 나와야 됩니다. 핵 문제, 기름, 식량, 이것은 국가 생존, 그리고 국민의 생존을 좌우하는 3대 어떤 물질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우리는 역사적 교훈을 한번 찾아봐야 됩니다. 이게 처음이 아닙니다. 제1차, 2차, 그리고 이번 3차 석유 쇼크가 있었습니다. 제1차 석유 쇼크는 오일 쇼크라고 그러죠. 1973년 제4차 중동전쟁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때 산유국들이 기름을 무기화했습니다. 그리하여 선별적으로 기름을 공급하기 시작하니까 한국이 아주 공황 상태에 빠졌습니다. 그러나 박정희 대통령은 이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고 오일 마니가 몰리는 중동 건설 시장으로 진출을 해서 그 위기를 극복했습니다. 극복하는 정도가 아니라 극복 플러스 알파를 해가지고 완전히 중화공업 건설로 승부를 보았습니다. 중화공업 건설이 성공을 해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인류 국가를 넘보는 선진 경제 대국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역전을 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성공적으로 제1차 오일 쇼크를 극복한 나라가 단연 한국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기간에 오일 쇼크가 진행되고 있던 이 기간에 한국은 중동 건설 시장 진출, 중화공업 건설, 새마을운동, 의료보험 적용 등의 조치를 취해서 제1차 오일 쇼크를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았습니다. 제2차 오일 쇼크. 1979년 초 이란에서 호메이니 혁명이 일어납니다. 호메이니가 이슬람 세력을 격동시켜가지고 팔레비 정권을 쫓아내고 정권을 잡고 반미 정책을 펴니다. 여기에 대한 서방 세계의 대결이 석유 시장을 혼돈에 빠뜨렸습니다. 바로 석유값이 배럴당 $30에서 2배로 올랐습니다. 이때
박정희 정권은 중화공업 건설을 하면서 많은 투자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석유 쇼크를 그냥 그대로 받았습니다. 이번에는 물가가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물가가 도매 물가로 그의 한 40% 올랐습니다. 동시에 그 전에 실시한 부가가치세 제도에 대한 상인들의 반발이 심했습니다. 그리고 이 김영삼 신민당 총재가 강력한 대여 투쟁을 했습니다. 이런 게 복합적으로 작용을 해가지고 그해 10월 부마 사태가 일어나고 그 열흘 뒤에 김재규가 박정희를 쏘는 11.6 사건이 일어나서 18년의 박정희 정권이 끝나고 그 뒤 전두환 노태우 정권이 들어서니까 11.6 사건은 한국 현대사의 30년을 결정한 사건이었습니다. 전두환 정권이 들어섰습니다. 1980년에서 81년 사이 한국의 경제 성장률은 마이너스로 가고 말았습니다. 이러니까 중산층이 학생편을 들지 못했습니다. 생활이 우선 급하니까. 그래서 전두환 정권이 들어설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1차 오일 쇼크, 2차 오일 쇼크가 세계 여러 나라의 운명을 바꿨을 뿐만 아니라 한국의 운명도 바꿨습니다. 이번이 제3차 오일 쇼크입니다. 이 제3차 오일 쇼크를 통해서 좋은 방향으로 갈 수도 있고 나쁜 방향으로도 갈 수 있습니다. 그 결정은 현재 국가 지도부와 국민들이 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좋은 방향으로 제1차 오일 쇼크처럼 좋은 방향의 어떤 전화위복을 만들 수 있느냐 하는 것은 오히려 간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가 처한 상황을 어떤 식으로 인식하느냐는 겁니다. 저절로 잘 될 것이다. 세상이 흘러가는 대로 몸을 맡기자. 그렇게 하기에는 우리의 입장이 너무나 절박합니다. 한국 경제의 목구멍에 가시가 박혀 있는 겁니다. 가시가 박혀 있는 상태에서 밥을 먹을 수가 있습니까? 잠을 잘 수가 있습니까? 그 가시는 뭐냐? 호르무즈 해협입니다. 이번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결코 안전한 나라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김정은이 만지작거리는 핵 미사일이 있습니다. 눌러버리면은 서울은 지도상에서 사라질 겁니다. 대한민국이 사라질 겁니다. 다행히 김정은이가 그렇게 발작하지 않아가지고 우리가 정상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호르무즈 해협을 계기로 해가지고 우리가 얼마나 기름에 의존하고 있으며 그 기름 공급망이 하루아침에 막혀버릴 수도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핵 문제와 기름 두 개의 사활적 위기를 동시에 맞고 있는 나라는 세계에서 한국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한국의 정치부가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한국 정치파는 지금 지방선거에 함몰되어 가지고 이러한 사태를 그냥 CNN 뉴스를 통해서 바라보는 그냥 구경거리로 여기고 있습니다. 이러면은 용서하지 않죠. 이러면은 북핵 문제나 기름 문제가 결합되는 식으로 해가지고 한국이 존망의 위기에 처할 수가 있습니다. 국가 생존 전략입니다. 국가 생존 전략을 모색하지 않으면은 우리가 안심하고 일상생활을 즐길 수 없게 된 상황에 왔다는 것을 직시하는 거죠. 이 문제를 직시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박정희는 그러면 어떻게 제1차 오일 쇼크를 극복할 수 있었느냐, 이 교훈을 한번 살피기로 하겠습니다. 제가 쓴 박정희 전기의 그 대목을 이 영상에 붙여놓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973년 10월 6일 이집트와 시리아의 이스라엘에 대한 기습 공격으로 시작된 제4차 중동전쟁은 제1차 오일 쇼크를 격발시켰다. 세계인의 삶에 크나큰 큰 영향을 끼치고 여러 나라의 국운을 바꾼 석유 파동은 특히 한국인과 박정권에 큰 위기를 가져왔다. 석유를 거의 전량 중동에서 수입하고 있었던 한국은 당시 주유종탄 정책으로 전환하여
에너지 다소비 산업인 중화학공업 건설에 매달려 있었고 수출에 목을 메고 있었다. 넉 달 만에 4배로 뛴 석유값 인상으로 치명타를 맞기엔 안성맞춤인 나라였다. 그러나 박 정권은 놀라운 순발력과 조직력으로서 이 석유 위기를 전화위복의 호기로 이용한다. 다른 나라들이 휘청거리고 있을 때 한국만이 중동 건설 시장을 개척하면서 고도 성장과 수출 드라이브 및 중화학, 집중 투자를 계속한다. 1977년에 가면 중동 건설 시장에서 번 돈으로 중동에서 원유를 수입할 수 있을 정도가 된다. 석유 위기는 한국을 비슷한 수준의 나라들로부터 떼어내 한 차원 격상시켰다. 이런 위기 극복이 박 대통령의 유신 체제가 아니었더라면 과연 가능했을까 하는 것이 흥미로운 쟁점이다. 중화학공업과 방위산업 담당 오원철 경제 이수석 비서관은 업무상 제4차 중동전쟁을 예의주시하고 있었다. 이집트가 초전에 주도권을 잡고 소련제 미사일과 로켓으로 이스라엘의 공군과 전차들을 격파해가는 것을 보고 그는 한반도에서 다시 전쟁이 나면 소련제 신무기에 의해 막심한 피해를 보겠구나 하는 걱정으로 마음이 무거웠다. 미국의 닉슨 행정부는 10월 10일 소련이 이집트와 시리아에 대규모 군사물자를 공수하기 시작했다고 경고하더니 10월 15일 이스라엘에 대한 무기 지원을 결정했다. 이에 자극을 받은 아랍 6개 산유국 회의는 10월 16일 쿠웨이트에서 긴급 회동했다. 이 회의는 원유값을 종전의 배럴당 3.12달러에서 3.65달러로 인상한다고 발표했다. 17일에는 석유 수출국 기구 오펙 대표들이 쿠웨이트에서 회동하여 이스라엘의 아랍 점령지 철수를 요구하면서 9월로 소급하여 매월 5%의 원유 감산 조치를 취하기로 의결했다. 18일엔 아부다비, 이어서 사우디아라비아가 대미 단유를 선언했다. 11월 4일, 오펙은 원유 생산량의 25%를 감산키로 결정했다. 이 산유국 대표들은 석유 소비국을 우호국과 비우호국으로 분류하고 우호국에 대해서는 9월 수준으로 원유를 공급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때 비로소 한국은 친미, 친이스라엘 때문에 비우호국으로 분류되어 석유 공급이 줄어들게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됐다. 11월 6일 대한석유공사의 운영자이자 원유 공급자인 걸프는 11월 이후 원유를 30% 줄여서 공급하겠다고 통보해왔다. 칼텍스는 호남정유의 10% 감량을, 유니온 오일은 경인에너지의 20% 감량 계획을 알려왔다. 11월 8일 정부는 에너지 절약 1단계 조치를 발표했다. 난방유류 5% 절감, 걷기운동, 대낮 소등 생활화, 광고 네온 사인 규제, 목욕탕 신규 허가 억제, 관광 레저 여행 규제 등의 대책이었다. 1960년대 초 국제 원유값은 배럴당 2달러 전후였다. 1배럴은 159리터. 1964년 울산 정유공장이 가동되기 시작한 시기 한국의 물가와 대비하면 원유 1배럴은 대략 쌀 1말 또는 쇠고기 3근, 고무신 5켤레, 담배 15갑, 달걀 100개, 무 10관 가격과 맞먹었다. 1950년대, 1960년대 리비아, 나이지리아, 북해, 알래스카 등지에서 거대 유전이 잇따라 발견됐다. 원유가 공급 과잉에 빠지면서 20년간 기름값이 안정됐다. 한국으로선 다행인 것이 이 시기에 석유를 주된 동력원으로 하는 근대화를 시작함으로써 값싼 기름의 덕을 크게 보았다는 점이다. 우리가 근대화를 10년 늦게 했으면 막차를 놓쳐 영원히 선진국 진입이 불가능한 나라가 됐을 것이다. 1970년대에 불어닥친 두 차례의 오일 쇼크. 1973년의 제1차 오일 쇼크는 오일 모니가 몰려든 중동 건설 시장에 진출함으로써 정면 돌파에 성공했다. 1979년 이란 혁명에 이은 제2의 오일 쇼크는 중화학공업에 과잉 투자한 박정희 정부의 경제 기틀을 흔들면서 물가고와 민주화 요구가 결합되는 경제, 정치 위기로 발전했고 그 회오리 바람 속에서 11.6 사건이 발생했던 것이다. 고도의 정치적인 물질인 석유와 박정희의 운명은 평행하거나 교차하는 궤적을 그렸다. 값싼 석유는 인류의 생활 양식에 혁명적인 변화를 몰고 왔다. 각종 석유 제품이 쏟아져 나와 의식주를 윤택하게 했다. 값싼 기름값은 다른 물건 값을 끌어내리거나 생산을 촉진하는 연쇄 반응을 일으켰다. 예컨대 석유 화학에 기초한 합성 섬유가 대량으로 소비되기 시작하자
면화 및 약물을 재료로 하는 천연 섬유의 소비량이 줄었다. 면화값이 폭락하자 농부들은 면화 대신 콩이나 밀을 경작하기 시작하면서 식량 공급이 늘어났다. 양모값이 떨어지자 양 대신 소를 키우는 농민들이 늘어났다. 그 여파로 쇠고기와 버터가 공급 과잉에 빠지고 값이 떨어지게 됐다. 육류 소비의 증가로 많은 인류의 건강이 향상됐다. 석유화학에 기초한 비료와 농약이 값싸게 공급되면서 단위당 곡물 수확고가 늘어났다. 석탄 대신 값싼 중유를 쓰는 석유발전소가 생기면서 전력 요금도 떨어졌다. 값싼 전력과 전기기기가 널리 보급되자 제련 과정에서 전력을 많이 쓰는 알루미늄의 공급이 늘어났다. 알루미늄이 우리 생활 속에서 확산되기 시작했다. 창틀, 건축자재, 통조림 깡통, 송전선으로 알루미늄이 많이 쓰이면서 구리와 주석이 밀려나기 시작했다. 1950년, 1960년대에 근대화를 시작한 나라들은 이 값싼 기름의 덕을 보았다. 고도 성장에도 불구하고 값싼 기름이 다른 상품값을 연쇄적으로 끌어내렸기 때문에 물가고를 피할 수 있었던 것이다. 이 시대는 또한 중동 산유국과 같은 자원 국가들이 공업국을 위해 희생된 연대이기도 했다. 일본은 풍부한 인력과 값싼 자원을 결합시킨 가공산업을 육성함으로써 이 연대의 가장 큰 수혜자가 됐다. 한국도 값싼 자원을 수입하여 넘치는 고급 인력을 투입함으로써 부가가치가 높은 수출품을 만들어내는 전략을 채택하여 시대의 흐름을 타교됐던 것이다. 고도의 전략물자인 기름의 중요성을 실감있게 체득한 사람이 박정희 대통령이었다. 만주군관학교 시절 그는 일본이 미국의 석유 금수 조치에 목이 졸리자 석유 자원이 많은 인도네시아를 확보하기 위해 개전을 결심하는 과정을 목격했다. 기름 한 방울은 피 한 방울. 박정희는 1950년대에 이승만 대통령이 말을 잘 듣지 않자 미국이 한국에 대한 석유 공급을 전면 중단하는 사태도 지켜볼 수 있었다. 그는 정권을 잡자마자 정유 공장을 지어 석유의 독립을 확보하는 일에 정책의 최우선을 두었다. 1963년 7월 23일 박정희 의장은 해운대로 향하는 기동차 안에서 기자들과 방담하고 있었다. 전년도에 흉작에 기인한 식량난, 야당의 공세 등 유쾌하지 못한 화제가 계속되는 가운데 대구역에 도착하자 수행원이 대구에서 나온 지방지를 사서 박 의장에게 건네주었다. 일면은 4대 의혹 사건 등 온통 우울한 기사뿐이었다. 사회면을 펴든 박 의장은 이렇게 독백하는 것이었다. 영일 만에 유징이 있다는데 그곳에서 기름이라도 콸콸 쏟아져 나왔으면. 그는 독백조로 중얼거리더니 신문을 옆으로 내밀었다. 사회면 머리에는 영일군의 석유풀이란 제목의 기사가 실려 있었다. 박정희의 포항 석유에 대한 기억은 이렇게 시작됐다. 이 첫인상 때문인지 박 대통령은 그 뒤 포항에 석유가 있느냐 없느냐로 민간인과 정부기관이 논쟁을 계속할 때 대체로 민간인들에게 호의적인 태도를 보였다. 포항 석유 매장설이 한 시대의 쟁점으로 떠오르도록 한 것은 한 아마추어의 집념과 언론의 흥분된 보도였다. 10년도 넘게 걸린 이 논쟁에서 민간인, 언론, 정치 권력은 대체로 석유가 있다는 편에 섰고 과학자와 기술 관료들은 없다는 편이었다. 한국의 공업화는 값싼 석유가 문제없이 공급될 것이란 전제하에서 진행됐다. 1960년대 후반 우리는 과감하게 주유종탄 정책을 펴 석탄 대신 석유를 가정용으로까지 확산시키기도 했다. 1971년의 한국 석유 소비량은 5.16 혁명이 난 10년 전에 비해 약 14배에 달했다. 1973년 전체 에너지원에서 석유의 비중은 53.3%에 달했다. 한국의 경제, 사회, 군사 구조는 깊숙이 석유에 몸을 담가놓고 있었다. 1973년 11월 초 김정년 비서실장은 오원철 중화학공업 담당 수석을 불렀다. 실장실에 들어가니 김 실장은 아무 설명도 없이 서재로 같이 갑시다 라고 했다. 영문도 모르고 대통령 집무실에 들어가니 박 대통령은 책상에 앉아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다. 김 실장은 이렇게 보고하는 것이었다. 카카, 석유 구하러 오원철이를 보내야겠습니다. 정유공장을 건설할 때 맨 처음부터 관여하여 석유 3사의 최고위층과 친분이 많습니다. 오 수석은 목숨이 경각에 달려있는 응급환자에게 특효약을 당장 구해오라는 식의 이 말에 깜짝 놀랐다. 자신도 모르게 한 발자국 물러나면서 말했다고 한다. 제가 간들 석유 구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김 실장은 물러나는 오 수석의 팔을 잡아 끌고는 박 대통령 앞으로 나아갔다.
박 대통령은 오원철의 당황하는 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보다가 다녀와, 내일 떠나도록 해 라고 한마디만 했다. 오 수석의 입에선 예, 다녀오겠습니다 란 말이 자동적으로 튀어나왔다. 오 수석은 11월 9일 김광모 비서관만을 데리고 걸프, 칼텍스, 유니온의 본사가 있는 미국으로 떠났다. 박 대통령이 석유 3사의 회장 앞으로 쓴 친서 석장이 유일한 무기였다. 너무나 큰 임무에 짓눌린 오원철은 비행기 안에서도 머리가 아프고 잠이 오지 않았다. 피츠버그의 걸프 본사를 맨 먼저 방문했다. 현관에 태극기를 걸어두고 있었다. 오원철은 가슴 위에 손을 얹고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면서 이 자리에서 승부를 내겠다는 결의를 다졌다. 석유 확보 여부는 경제전선에서의 승패를 좌우하는 결전이다. 경제전선에서의 패배는 남북 대치 상황에서 군사적 패배로 연결될 수도 있다. 태극기를 대한 오원철은 자신이 외롭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한다. 걸프의 밥도시 회장과는 울산 정유공장 건설이 인연이 돼 친면이 있었다. 오 수석은 도시 회장에게 박 대통령의 친서를 전달했다. 회장이 친서를 다 읽기를 기다린 후 설명을 하기 시작했다. 오 수석이 말한 한국의 석유 사정은 절박한 것이었다. 유류 공급이 20% 이상 감축되면 배급제를 실시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현재의 사회, 경제적 여건으로 보아 배급제를 실시해서도 안 되고 할 수도 없다. 우리나라는 기름을 100% 외국에서 수입하고 국내 에너지원이 거의 없다. 그것도 석유 수입량의 100%를 미국계 새 석유 회사로부터 공급받고 있다. 우리나라의 석유 소비는 산업용 중유가 대부분이다. 자동차를 더 타겠다든가 난방용으로 쓰겠다는 것이 아니다. 휘발유는 전체 유류 소비량 가운데 7%밖에 안 된다. 기름 공급이 줄어들면 산업이 큰 타격을 받는다. 60만 대군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기름은 절대로 줄일 수 없다. 주한 미국 대사도 미군에 대한 기름 공급을 줄이지 말라는 통보를 해왔다. 기름 감축은 주로 저임금 노무자의 직장을 빼앗는 결과를 부를 것이다. 이런 요지의 보고를 마친 뒤 오원철은 배석한 대한석유공사의 미국인 부사장에게 따지고 들었다. 당신은 원유 공급 담당이 아닌가? 걸프는 원유 공급의 전적인 책임을 진다는 조건하에 독점적 공급 계약을 맺은 것이다. 그런데 세계 원유 시장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고 있으면서 비축도 제대로 하지 않았다. 그러다가 느닷없이 30% 감축 통보를 해온 것은 직무태만이 아닌가. 오원철은 미국인들과의 교섭 경험에서 정면 돌파가 가장 효과가 있다는 것을 체득한 바 있어 공격적으로 나갔다고 한다. 도시 회장은 원유 담당 사장인 굿맨에게 한국에 대한 원유 공급 계획을 재조정하라고 지시했다. 굿맨은 울산 정유공장을 지을 때 걸프가 투자하도록 본사를 설득했던 실무 책임자로서 오원철과도 친했다. 오원철은 결정적인 장면에서 친구를 만난 셈이었다. 굿맨은 1973년 4사분기에 대한 석유 공급량을 통보된 1당 12만 8천 배럴에서 1당 16만 5천 배럴로 회복시켜주는 계획서를 만들어 도시 회장에게 가져왔다. 도시 회장은 오원철에게 이 서류를 건네주면서 엄숙한 말투로 설명했다. 우리로서는 최선을 다한 겁니다. 덧붙여 나는 사랑하는 대한민국과 존경하는 박 대통령에게 선물로 30만 톤의 원유 수송선 한 척분을 추가로 배정하는 바입니다. 이 뜻을 대통령 가깝게 전해주시오. Yes, I do. 란 말이 오원철의 입에서 저절로 나왔다. 오원철은 지금도 우리는 한국의 운명이 기로에 서 있을 때 걸프가 우리를 도와준 것을 기억해야 한다. 그 뒤 정치 헌금 스캔들로 도시 회장이 미국에서 곤경에 처하고 걸프와 우리가 별로 유쾌하지 않은 모습으로 헤어진 데는 우리 쪽의 잘못도 크다고 말했다. 걸프로부터 대폭적인 양보를 얻어낸 것을 무기로 삼은 오원철은 칼텍스와 유니온으로부터도 비슷한 수준의 원유 공급의 상향 조정을 약속받았다. 오원철 수석은 원유 공급 교섭 출장 보고서를 만들어 11월 17일 박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보고서 표지에 서명한 박 대통령은 놓고 가라고 했다. 오원철은 대통령의 서명을 보고 놀랐다고 한다. 청와대 근무자들은 박 대통령의 사인 형태를 보고 그의 만족도를 짐작하곤 했었다. 상에 속하는 보고서에 서명할 때는 꼭 만년필을 꺼내 펜촉이 부러질 듯이 눌러 쓰는데 연원 1을 기입한다. 이 서류는 영구 보존하라는 뜻이다. 오원철의 보고서에 한 서명은 서명란이 넘치도록 크게 되어 있었다. 날짜 밑에는 줄을 그었다. 처음 보는 서명 방식이었다.
박 대통령은 일생일대의 위기를 벗어난 기쁨을 그런 식으로 표현한 것이리라. 박 대통령은 12월에 들어가서는 외무장관 출신인 최규하 외교특보를 특사로 삼아 중동 산유국의 사절단을 보냈다. 이들 나라에 한국을 비우호국이 아닌 우호국으로 대해줄 것을 요청하기 위해서였다. 최 특보는 오 수석을 여러 번 불러 석유 공부를 하고 갔다. 특사 일행은 최 특보 이외에 김정태 외무부 경제차관보, 최종명 상공부 차관보, 전민재 전 인터내셔널 사장이었다. 최 특사는 12월 15일 사우디에 도착하자마자 이스라엘의 점령지 철수 등 친아랍 정책을 발표했다. 그러자 사우디 정부는 파이잘 국왕과의 면담 일정을 잡아주었다. 꼼꼼한 최규하 특사는 저녁에 수행원 전원을 모아놓고 파이잘 국왕에게 설명할 내용을 새벽 2시까지 되풀이 연습했다. 다음날 파이잘 국왕에게 최 특사는 연습한 그대로 자세히 긴 설명을 했다. 왕은 참을성 있게 다 들어주었다. 최 특사가 공산주의와 대결하고 있는 한국의 상황을 설명한 데 대해서 파이잘 왕은 공산주의보다 더 나쁜 것이 시오니즘이다. 이 악마 같은 시오니즘을 몰아내야 한다고 심주어 말했다. 그 뒤 사우디 정부는 한국을 우호국으로 분류하여 원유 공급 제한 조치를 해제해 주었다. 이어서 쿠웨이트 국왕을 방문한 최 특사는 한국에 대한 원유 특별 배정을 호소했다. 왕이 어떤 나라나 공평하게 다룬다고 답해도 최 특사는 3번이나 그래도 남은 원유가 있지 않겠는가 라고 매달렸다. 왕은 영어로 내 말을 못 알아듣소 라고 힐난조로 말했다. 최 특사는 쿠웨이트 정부가 한국을 중립국으로 대우한다는 약속을 받아냈다.